자, 오늘부터 우리 사회사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사회사상인데 오늘 우리가 알아볼 부분은 이상사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상사회 중에서 우리 동양에서 생각한 그런 이상사회를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동양의 이상사회 중에 우리가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기억나나요? 유학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었던 분. 누구죠? 유학의 출발자. 예, 공자 선생님이죠. 우리 공자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동양윤리 사상할 때 한번 우리 공자 선생님 했었거든요. 기억나나요? 무슨 시대? 춘추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를 둘로 나누면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그 중에 공자 선생님은 춘추시대죠. 예. 그러면, 공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에 아저씨? 2500년. 굉장히 오래전의 아저씨입니다. 예. 이분은, 공자님은 기원전 한 551년 정도, 그러니까 기원전 한 6세기 중엽,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태어나셨던 분이거든요. 자, 우리 공자 선생님이 생각하셨던 정말 좋은 사회. 이런 사회가 되면 정말 좋겠어.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죠. 정말 이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 뭐, 어떤 분들은, 백기환이라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나라에 얼른 통일이 왔으면 좋겠다. 통일된 나라가 되는 것, 통일된 민족이 되는 것이 내가 살아 생전에 최고의 꿈이다. 최고의 소망이다. 남북이 이렇게 분단된 것은 정말 늘 나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다. 거의 뭐 김구생님과 그런 뜻을 같이 하신 그런 백기환이라는 우리나라의 이제 통일 문제 연구소도 만드시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쓰셨던 분인데, 그분 말고 선생님이 어제였나? 어제 선생님이 뉴스를 보니까 저기 오스트리아인가? 이렇게 외국 분이신데 한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그 한센시병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한센시병. 이렇게 뭐 몸이 이렇게 조금 옛날에는 막 문둥병이다 막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에는 한센시병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센시병 걸리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소록도라는 그런 이제 섬에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살고 계신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혹시 그 당시에는 막 문둥병이 전염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혹시 나에게 전염되지 않을까 해서 그 한센시병 걸린 분들이 곁에 오는 걸 이렇게 조금 멀리하고, 친척이나 가족 중에 누가 한센시병 걸려도 그냥 소록도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살짝 와버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오스트리아 그분이 마가렛인가 이름이, 그분이 30년 전에 그 소록도를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어린 나이에 가신 거죠. 젊은 나이에 가신 거죠. 젊은 나이에 가셔서 평생을 한센시병 걸리신 분들의 그런 고름도 빨아내시고 막 그분들하고 늘 몇십 년간을 같이 이렇게 생활하신 분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이게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아마 그분의 마음에는 한센시병 걸리신 분들도 정말 차별받지 않고 다른 분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사회를 좀 꿈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를 꿈꾸세요? 어떤 사회가 되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까? 선생님은 이제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서 이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던데, 아마도 이란
여성들은 남성들로에게 차별받는, 여성이라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하지 마, 이거는 여자는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로막힌 유리벽이 너무너무 많은 이런 유리벽도 아니죠. 거의 뭐 시멘트로 만든 벽들이 너무 많은 이런 사회에서 이란 여성들, 또 아프가니스탄, 특히 아프가니스탄은 이란보다 아마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 계시는 이제 여성분들은 정말 내가 여자지만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사는 아마 그런 사회를 꿈꾸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선생님은 유튜브에서 미얀마 분들은 아마도 지금 벌써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뭐 수만 명이 넘고, 그리고 그 쿠데타를 일으킨 미나웅 훌라잉이라는 정말 그냥 군인인데 쿠데타 일으켜 가지고 지금 미얀마 분들, 수많은 분들 집을 파괴하고, 그래서 수백만의 분들이 그 미얀마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산에 가서 비 맞으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막 산에서 이렇게 자는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 그분들은 하루속히 그 쿠데타 일으킨 미나웅 훌라잉 이런 사람들이 죄를 참회하고 이제는 미얀마 국민들을 죽이지 않고, 그래서 미얀마의 민주화, 그리고 국민이 정말 주인이 되고 그 참된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대학생들도 학교를 그만두고 산에 가서 막 군사훈련 받으면서 자기 나라의 민주화와 평화를 찾기 위해서 막 산에서 이렇게 자면서 손으로 이렇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미얀마 국민들의 마음에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처럼 제발 민주화되고 평화가 찾아온 이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 그런 이제 소원을 말씀하시는 걸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분들, 그 푸틴의 공격으로 정말 수십만 명의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그리고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신데, 그 우크라이나 분들은 하루속히 러시아가 침공을 그만두고 우크라이나의 그런 일상의 평화, 일상의 행복이 찾아오면 좋겠다, 이런 아마 그런 사회를 꿈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공자님이 살던 시대도 이란 여성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처럼 여성들이 어려웠고, 또 미얀마에서 그런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사회하고 비슷했거든요. 러시아가 아무 죄도 없는 이웃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교를 폭격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가 없고, 그리고 병원을 폭격해서 병원에서 치료받던 사람들이 다 병원을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이 공자님이 살던 그런 춘추 시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먹을 것도 없고,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사회죠.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고,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시고, 막 이런 사회가 이 춘추 시대였는데요. 이 시대에 공자님은 제발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예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기. 예에 관해서 우리 공자님의 유교는 예를 아주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 있거든요. 예기라는 이 유학에서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책이에요. 유학에서 중요시하는 뭐 사서삼경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유학에서 중요시하는 4가지 책, 어떤 거 있죠? 논어, 중용, 대학, 뭐 요런 책들,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게 이제 사서 유학의 가장 중요한 4가지 책, 공자님과 제자들의 말을 모아놓은 논어, 이야기할 논이거든요. 이야기하고 말씀어, 공자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말씀했다, 논어, 맹자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맹자, 그리고 중용, 대학, 이게 이제 유학의 사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서삼경 이런 말 들어봤죠. 우리 조상님들도 뭐 조선시대 때
사서 삼경을 열심히 이제 공부했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서 삼경은 뭐냐면 세 가지 경전이에요. 우리 기독교로 치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그것처럼 또 불교로 치면 불경, 팔만대장경, 경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사서 삼경 하게 되면 유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세 권의 책 이렇게 되는데요. 시로 된 경전이 있어요. 시경. 시로 그 유학에 아주 보배로운 그런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 시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역사서처럼 역사를 이렇게 써놓았는데 그 안에 유학의 그런 소중한 진리가 담겨 있는 서경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 요즘에 점치는 거, 점치는 걸 역이라고 하죠. 주역. 주나라가 그 공자님이 살던 춘추 전국시대 앞에 있던 나라가 주나라였거든요. 공자님은 주나라로 돌아가야 돼. 주나라는 너무나 예의를 잘 지키고 정말 평화로운 나라였어. 주나라로 돌아가야 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주나라의 그 점과 예언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책이 역경이었어요. 역경. 그러니까 역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 점을 치는 건데 하늘을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년에는 이렇게 될 것 같아. 10년 후에는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오늘 이런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역경이거든요. 근데 특히 주나라의 역을 중요시했다고 해서 이 역경을 주역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서 삼경하게 되면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시경, 서경, 역경, 다른 말로 주역 이렇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유학에 사서 오경 이런 말도 들어봤을 텐데요. 오경은 여기에 시경, 서경, 역경에다가 춘추, 이 춘추가 봄, 춘, 가을, 추 해가지고 봄과 가을 이게 이제 역사를 적어놓은 거예요. 역사를 적어놓은 게 그 춘추거든요. 그 역사 안에서 유학에서 소중히 여기는 진리를 발견하는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역사. 우리 역사를 세월, 역사라는 것은 세월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세월은 봄이 가면 여름, 그리고 가을. 그래서 춘추라고 해서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인의 소중함, 어진 삶의 소중함, 덕으로 다스리는 덕치의 소중함, 그리고 하늘의 뜻, 천명의 뜻이 뭘까?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을 춘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 이게 예기거든요. 예를 기록했다. 예기. 그래서 사서 오경하게 되면 사서,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오경, 시경, 서경, 역경, 다른 말로 주역, 춘추, 예기. 그 사서 오경 중에 예를 기록한 책, 이게 이제 예기가 되는데요. 이 예기에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공자님이 정말 좋은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나뉘어져서 우리 가족은 잘 살고 너희 가족은 그냥 굶어 죽어도 상관없어. 우리 가족은 정말 큰 병원에서 편안하게 최고의 의사들한테 치료받고 그렇게 해도 되지만 너희들은 내 아들이 아니니까 당신은 우리 아빠 엄마가 아니니까 그냥 치료받지 말고 산에 가서 이렇게 그냥 견디며 살다가 사세요. 나와 남을 구분하고 나는 잘 돼야 되고 당신은 좀 눈물 흘리면서 고통받으며 좀 살더라도 내가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이런 게 요즘에 우리 사회죠. 공자님이 살던 시대도 그런 사회 풍조가 많았고요. 우리 아들, 남의 아들, 우리 가족, 남의 가족, 우리나라, 남의 나라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공자님은 그 시대를 너무 한탄하시면서 정말 언제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그런 사회가 올까? 그런 사회가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다 동일하게 하나가 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사회를
크게 동일한 사회라고 해서 대동사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클 대자고요. 동일할 동자거든요. 크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회, 그 사회를 꿈꿨거든요. 그리고 공자님이 이 얘기라는 책에서 이 대동사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 일단 공자님이 살던 이 춘추 시대에 공자님이 좀 한탄하신 게 뭐였냐면, 너무 사람들이 약 조금만 권력만 잡으면 다 자기 자녀들한테 세습 시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냥 다 세습해 버리는 겁니다. 관직을. 근데 공자님은 그러지 마라. 정말 좋은 사회는 이렇게 그냥 우리 아빠가 이렇게 관직을 가졌으니까 나도 관직까지는, 백성들은 굶어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된다. 나도 한번 백성을 위해서 일해보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혀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딱 임금님이 딱 볼 때, 이 사람 정말 너무 능력이 있어.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할 그런 사람이야. 그런 능력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바로 어질게. 너무나 능력이 있는데 너무 잔인해가지고 그냥 백성들을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백성들을 잔인하게 대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어진 사람. 어진 사람. 이거를 다른 말로는 현명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현명하다. 공자님이 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현을 어떤 학자들은 이 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질다는 의미로 공자님이 쓰신 거야. 그래서 공자님은 어진 사람을 임금님이 이 사람은 정말 어질구나. 우리 백성들을 정말 어질게 잘 보살펴 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뽑아서 내가 관직을 맡겨야지 해서 어진 사람. 그리고 어질면서도 능력이 있는, 백성들을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게 바로 현명하다. 현명하고 능력 있는,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어. 뽑아가지고 임금님이 이렇게 내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어진 마음으로 능력을 가지고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일을 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죠.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그리고 어질기까지 해, 현명하기까지 해. 너무너무 좋은 거죠. 백성들 사이에 서로 그 어진 그 관리를 보면서 백성들끼리도 서로 믿고 의리를 지키고 화목한 그런 사회가 되더라는 거죠. 서로 믿음이 있고, 서로 막 불신하고, 또 저 세습에 의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우린 또 죽었다. 우리 일한 거 다 빼앗기겠다. 해서 서로 불신하고, 어떻게 나도 어떻게 좀 어떻게 남의 것 나도 좀 가져갈 수 없을까? 나도 남의 등골 좀 빠지게 해서 우리 집 좀 잘 살 수 없을까?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임금님이 능력 있고 어진 사람을 딱 뽑으니까 정말 우리도 이제 잘 살게 됐다. 우리끼리 이제 화목하게 또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자. 이런 사회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회의 큰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 옆집에서 누가 막 이렇게 병들어 있고 이러면 가서 막 도와주더라는 거죠. 옆집에서 누가 굶고 있으면 가서 막 쌀을 이렇게 드리더라는 거죠. 옆집 아이가 막 울고 있으면 같이 가서 보살펴 주는 거죠. 자기 가족만 가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이웃집 가족들도 우리 가족처럼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많이
출제가 됐냐면 가족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가족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어떤 예들이 나왔냐면 가족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은 그 예로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긴 게 아니라 남의 집 부모님인데 막 일어나지도 못하셔. 가서 부축해 드리고 남의 집 부모님인데 식사도 못하고 계셔. 죽 끓여가지고 드세요. 할머니 드세요. 할아버지 드세요. 하는 그런 사회. 그리고 자기 자녀만 자녀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때 선생님이 우리 동양윤리 할 때 했던 이야기가 기억나는데 우리 6.25 때 북한이 공격하고 그리고 막 중국도 내려오고 소련도 막 비행기 제공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이런 아빠 엄마가 돌아가신 고아 아이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그 미군 한 군인인데 그 우리나라 이제 고아 아이들을 데리고 배에 태워서 안전하게 우리나라 남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고아원을 만들고 그 고아 아이들을 보살피면서 이렇게 사셨던 한 미군 군인의 이야기를 선생님이 본 적이 있는데 내 아이만 내 아이가 아니라 저 아이도 비록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저 아이도 내 아이처럼 그런 보살핌이 있더라는 거죠. 이 대동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다. 공자님이 제일 강조하셨던 게 뭐였죠? 나라에 대한 충성, 부모님에 대한 효도였죠. 그죠? 그런데 공자님이 효도는 사실 누구한테 하는 거죠? 내 아빠, 내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근데 공자님은 대동사회를 말씀하실 때는 좀 그 효를 이제 넓힌 거죠. 이웃집 아빠, 엄마, 이웃집 아이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넓힌 그런 사회가 대동사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 이제 장년, 우리 보통 어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가족들을 먹여 부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가족들을 부양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장년들에게는 다 일자리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당시는 약간 주로 누가 일했죠? 남성들. 그러다 보니까 남자 어른들한테는 이제 다 일자리가 있어서 아내도 잘 보살피고 자녀들도 잘 이렇게 부양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런 실업자가 없는 거죠. 그런 사회. 실업자가 없이 다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무슨 사회? 대동사회.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일자리를 줘도 일하시기 약간 힘드신 그런 경우는 이제 일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고려장이라고 있었잖아요. 고려시대에 너무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아빠, 엄마를, 할아버지, 할머니를 저 산에다가 이렇게 모시다 놓고 와서 올 때는 그냥 혼자 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불빛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호랑이에게 잡혀 먹이실 수도 있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거기서 배가 고파 돌아가시고 짐승들의 밥이 되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도 어떤 할머니가
우리 아들이 나를 여기 산에다 두고 내려가면서 그때 불빛이 없으니까 길을 잃어버릴까 싶었어. 오면서 이렇게 나뭇잎을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뜨리셔가지고 얘가 내려갈 때 이 나뭇잎을 보고 집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어머니의 마음, 그런 이제 책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공자님이 살던 시대에 너무너무 이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굶주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예, 보살핌을 제대로 못 받는 거죠. 근데 공자님이 대동사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남은 생을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실 수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나라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좀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지 않아서 힘드신 경우가 많고, 선생님 어머님도 무슨 일을 좀 해야 될 텐데 뭐 이렇게 밭을 좀 이렇게 일구고 싶으신데 우리 선생님 집에 밭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 어머님도 그냥 이렇게 다니시면서 뭐 이렇게 박스 같은 거 이런 걸 이렇게 좀 주어서 박스를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팔아서 얼마라도 이렇게 내가 뭐 용돈을 좀 벌어야지, 이러신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대동사회는 누구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과부라고 하죠. 이렇게 남편이 돌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춘추 시대다 보니까 늘 전쟁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전쟁 속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거죠. 이게 그 당시에는 약간 남성 중심이었죠. 그죠? 남성 중심이다 보니까 남자가 전쟁터에서 이렇게 죽고 나면 여성 혼자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예. 여성들이 일할 것도 없고 정말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과부가 된 여성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삶을 사셨는데, 대동사회는 이 과부들도 다 보살핌을 받는, 편안하게 보살핌 받는 그런 사회다. 과부들도 편안하게. 보살핌을 받는. 그리고, 공자님이 이 과부와 함께, 전쟁터에서 이렇게 막 다친 분들, 병드신 분들, 이런 분들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치료할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한 번 병이 들면 정말 빨리 돌아가시는 거죠. 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그런데 대동사회에서는 이 병드신 분들도 편안하게 보살핌을 받는,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정말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뭐 암 걸리신 분들, 그리고 아주 큰 병에 걸리신 분들이 병원에 가면 나라에서 의료보험으로 그 치료비를 굉장히 많이 줘가지고 이전처럼 큰 병이 걸렸지만 이렇게 돈이 없어서 치료받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참 잘 갖춰져 있다. 의료보험 체계가 정말 잘 갖춰져 있다. 미국에서는 선생님 아는 이제 친구도 미국에 가족들하고 같이 이민 갔는데, 의료보험이 이렇게 가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아플 때 한 번 병원 가면 감기 걸렸는데 뭐 20만 원? 막 이렇게 내다 보니까 아이가 감기가 아파도 병원을 데리고 가지 못하는,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막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말 의료체계가 정말 부럽다. 막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이야기 들은 게 기억이 나는데, 대동사회는 이 병든 분들이 잘 보살핌을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이 과부나 그 다음에 병드신 이런 분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 사회에서 사회적 강자하고 사회적 약자 중에 약간 어디에 좀 더 가깝다고 봐야 되죠? 아무래도
사회적인 약자에 좀 더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분들도 잘 보살핌을 받는 사회. 대동사회에서는 사회적인 강자만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회가 아니고 사회적인 약자인 분들도 그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편안하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어디 이렇게 좀 다니고 싶으신데 다니지 못하셔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제발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다 장애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예비장애인이니까 다 예비장애인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달라.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다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런 분들을 좀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도움을 줘서 장애인분들이 원하시는 곳을 다 다니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이 해주시는 이런 분들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버스 이런 데 타실 때도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타기가 너무 어려우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려우신데 그런 휠체어라든지 이런 걸 타신 분들도 좀 편안하게 이렇게 버스를 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 이런 요구하시는 걸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대동사회, 바로 그런 사회적인 약자분들이 보살핌을 잘 받는 사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요것도 공자님이 좀 많이 강조하신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 이 대동사회는요, 생산을 많이 했느냐 적으냐, 그러니까 생산량이 정말 이번에는 생산량이 2배로 늘었나 아니면 줄었나, 생산의 양의 많고 적음, 이것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분배가 고르게 되었나, 분배가 고르게 되었나, 이거를 정말 요거보다 우리 고르다는 거, 이 분배의 고름을 다른 말로는 보통 형평성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분배가 고르게 잘 되었나, 막 이렇게 불평등하게 누구는 정말 집을 10채짜리 10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집이 하나도 없고 길거리에서 잠자고, 그런 사회가 아니고 분배가 골고루 형평성 있게 분배됐나, 그걸 더 중요시하는 사회.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간에 불평등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엄마 아빠하고 내 친구는 저렇게 저기 이쁜 옷 입고 다니고 그다음에 저렇게 맛있는 거 먹는데 왜 우리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어요, 막 이렇게 아이들이 그런 어떤 불평등으로 인해서 차별감 느끼고, 그런 게 아니라 골고루 형평성 있게, 그래서 차별 의식을 느끼지 않고 불평등 의식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회. 그래서 대동, 모두가 하나를 이루는 그런 사회를 지향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세 번째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겠죠. 근데 그 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지는 않았다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도 쓰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쓰지만 저기 아빠 없는 아이, 저기 자녀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저기 장애 입으신 분, 저기 남편 없는 분, 저기 병드신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가능하면 나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미국에 우리 저기 누구죠?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그분도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어가라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얼마나 어려운 우리 미국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조금 떼가냐 좀 세금을 많이 떼가가지고 우리 미국의 어려운 분들 위해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대동사회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는 선생님 요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공자님의 대동사회 유학에서 중요시하는 공자님의 대동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 공자님하고 약간 다른 입장이 있거든요. 우리 유학 말고 뭐가 있었죠? 유학의 인과 예, 공자님의 인과 예, 이걸 좀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분이 있죠. 그거 너무 사람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야. 너무 예를 가지고 사람을 구속하는 거야. 인위가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서 무의자연의 삶을 살아가자. 레디비의 삶을 살아가자. 누구죠? 노자. 다음 시간에는 노자님의 그런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사회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